뉴욕주에서는 주지사와 주감사원장, 주검찰총장, 주상하원 의원 등을 선택하는 본선거가 실시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젯밤 메릴랜드 주지사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서며 선거운동 마지막 날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간선거 하루 전인 어젯밤 사실상 2024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오늘 중간선거가 치러진 가운데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가장 든든한 우군이었던 흑인 표심이 공화당으로 대거 이동했고 히스패닉 유권자도 공화당 지지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직도 코비드-19 변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변이 예방을 위한 새로운 부스터가 준비되어 다행이죠. 새로운 이가 부스터가 준비되었습니다. 명중. 5세 이상의 모든 주민은 지금 부스터를 접종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c.gov/vaccinefinder 또는 877-829-4692로 전화 주십시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40년 이상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온 미국 최대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건강보험 회사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한국어 서비스팀은 다양한 혜택 및 수백여 개의 처방약을 코페이먼트 제로로 제공하는 향상된 2023년 메디케어 플랜을 쉽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연례 가입 기간이 12월 7일에 마감됩니다. 1877-718-3682, 1877-718-3682로 전화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주는 주지사와 주감사원장, 주검찰총장, 주상하원 의원 등을 선택하는 본선거가 실시됐습니다. 박하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뉴욕 주지사 후보들은 오늘 지지자들과 막바지 투표 참여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캐시 워컬 민주당 후보는 맨해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를 시작으로 퀸즈, 브루클린 등 동료 민주당 의원들과 선거 유세를 펼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리젤딩 공화당 후보는 자신의 선거구에서 가족들과 투표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기에 두 후보는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선거에서 6선에 도전하는 론김 뉴욕주 하원의원은 뉴요커들의 안전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에이전 포킹 헤이트 크라임과 더 심해지고 왜냐하면 분위기가 나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 정치인들이 다 같이 지켜주면서 새로운 잡을 만들어주고 경제를 풀어줘야지만은 우리가 진짜 세이프하게 살 수 있는 거를 살 수 있다. 그런 이슈 때문에 이번 선거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지켜주고 진짜 투자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찍어주는 게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김 의원은 6선에 성공하면 자신의 선거군에 턱없이 부족한 노인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노인 아파트가 지금 넘버원 이슈고 우리 노인들이 지금 어른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 게 너싱홈부터 홈케어부터 그 시스템이 다 망가져 있습니다. 그런 이슈 때문에 지금 홈케어 커뮤니티 케어 분들을 지금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 이유가 이 long-term care 어른들의 케어들이 안 되면은 우리 경제가 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우리 식구들이 잡을 포기하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도와주면은 그게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홈 커뮤니티하고 너싱홈 이슈를 잘 잡아줘야지 우리 경제도 똑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 선거에서 미 전역에 있는 유권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문제는 바로 경제였는데 한인 유권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투표소를 찾은 한인 유권자들은 경제가 가장 걱정된다며 예전처럼 살기 좋은 뉴욕주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안전하고 경제도 잘 돌아가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꾸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죠. 숫자가 많아야 되잖아요. 여기 중국 사람들한테 숫자가 어마하게 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민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한편 이번 중간선거에선 연방하원 435석 전부와 연방상원의 3분의 1인 35석, 그리고 36개 주지사들을 새로 뽑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젯밤 메릴랜드 주지사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서며 선거운동 마지막 날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젯밤 공화당 소속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의 임기 제한에 따른 불출마로 주지사 선거 중 가장 핫한 대결장이 된 메릴랜드주 보위 주립대학을 방문해 민주당 소속 웨스모어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젯밤 양복 저고리를 벗어던지고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채 우리는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음을 뼛속 깊숙이 느끼고 있고 지금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순간이라며 민주주의를 선택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부름에 응할 것이며 미국의 힘은 늘 그랬듯 바로 당신의 손안에 있다고 강조했고 지지자들은 렛츠고 조를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도 투표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이웃에게 전화 한 통, 투표소로 한 걸음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결과를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무주공산인 메릴랜드 주지사 선거에서 흑인인 민주당 웨스모어 후보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모어 후보가 승리하면 흑인 출신 첫 메릴랜드 주지사가 되는 것은 물론 민주당은 민주당 출신 주지사를 한 명 더 늘리게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간선거 하루 전인 어젯밤 사실상 2024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오하이오주 유세에서 11월 15일 화요일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매우 중대한 발표를 할 것이라며 사실상 2024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전날 밤 극적으로 대선 출마를 시사한 것은 공화당 성향의 유권자와 자신의 지지자들을 한데 묶으려는 극약 처방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유세에서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미국이 쇠퇴하는 국가가 됐다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전 세계 누구도 우리를 귀담아주거나 존경하는 국가가 아니라고 바이든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6일 밤 마이애미 유세에서도 내일 밤에 초점을 두겠다며 중요 발표를 암시했고 어젯밤 대선 출마를 시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전날이라는 절묘한 타이밍에 대선 재도전을 시사하는 폭탄 발언을 함으로써 스포트라이트를 선점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초 어젯밤 대선 출마를 선언하려 했으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역풍이 될 것을 우려 대선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을 대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중간선거가 치러진 가운데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가장 든든한 우군이었던 흑인 표심이 공화당으로 대거 이동했고 히스패닉 유권자도 공화당 지지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를 뽑겠다고 답한 흑인 유권자가 17%에 달했으며 이는 지난 2018년 중간선거 때 공화당 후보를 선택한 흑인 유권자 8%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입니다. 히스패닉 유권자도 지난 8월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공화당 지지율을 11%포인트 앞섰지만 지난달 조사에서는 격차가 5%포인트로 절반 이상 좁혀지는 등 소수민족의 공화당 지지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민주당 텃밭으로 잘 알려진 일리노이주 주지사 선거의 양당 후보들이 막판 유세를 집중한 곳이 민주당의 아성인 시카고 남부 흑인 집단 주거지였다며 이는 흑인 표심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역시 지난 6일 재선에 도전한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태미 더그워스 연방 상원 의원 등과 함께 유세를 벌인 곳이 시카고 남부의 흑인 주거지였으며 공화당 후보 데런 베일리 역시 같은 지역을 찾았습니다. 라틴계의 민주당 지지율 하락은 월스트리트저널 조사뿐만 아니라 워싱턴 포스트 조사에서도 드러났으며 2016년 이후 민주당을 서서히 이탈하고 있으며 이 같은 움직임은 민주당이 이민개혁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실시되는 중간선거와 관련해 조기 투표를 한 뉴욕 시민들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등 민주당 후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까지 실시된 9일간의 조기 투표 기간 중 42만 3,634명의 유권자가 조기 투표를 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본선거 조기 투표자 16만 9,879명보다 무려 2.5배나 늘어난 것으로 중간선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또 지난해 6월 실시된 뉴욕시장과 뉴욕시의원 예비선거 때보다 2.2배 증가한 것이며 올해 6월과 8월 두 차례 실시된 뉴욕주 예비선거 때보다 2.6배 늘어난 것입니다. 뉴욕시 각 보로별로는 브루클린이 13만 5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2.84배 늘었고 맨하탄이 13만 3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1.8배, 퀸즈는 8만 9천 명으로 2.43배 증가했습니다. 뉴욕시가 민주당의 아성임을 감안하면 조기 투표자 대부분은 정치에 적극적 관심을 가진 민주당 유권자로 풀이돼 민주당 후보들이 조기 투표에서 몰표를 얻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뉴욕시 조기 투표자는 뉴욕주 전체 조기 투표자 117만여 명의 36%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지사 선거 여론조사에서 뉴욕시에서 호컬 주지사의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높음을 감안하면 호컬 주지사에게 유리한 국면이 조성된 셈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을 유지한다는 최종 규정의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2012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제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 명의로 제정된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시행령을 지난 3월 31일자로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기존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들에게 갱신을 허용하는 것으로 연방법원의 명령으로 중단된 신규 신청과 승인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드로 마요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다카 프로그램을 최대한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드리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연방의회가 법으로 이들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카 프로그램은 지난 10월 초 연방 제5항소법원이 다카를 불법이라고 판결한 1심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대해 항소를 한 상황입니다. 2023년 뉴저지주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 공개 등록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서 뉴욕 한인봉사센터 KCS가 보험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 공개 등록 기간이 지난 1일 시작됐으며 내년 1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이에 따라 시민권자, 영주권자, 합법적 체류 비자를 소지한 뉴저지 거주자들은 Get Covered 뉴저지에 지원서를 제출하면 본인 소득에 맞는 재정 보조금을 받게 되고 그에 맞춰 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슬리 뉴저지 공식 내버게이터는 본사와의 인터뷰에서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 등록 기간에 대해 알리고 KCS가 보험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도움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히 11월에서 12월 안에 보험 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보험 혜택이 2023년 1월부터 시작이 되고 1월에 등록을 하시는 분들의 보험 혜택은 2월부터 보험 혜택이 시작이 됩니다. 즉, 마켓플레이스 공개 등록 기간이라는 것은 1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모든 합법적인 뉴저지 거주민들께서 보험에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보험 등록을 위한 재정 보조금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선 지급되는 형식으로 지원이 되며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구는 뉴저지 패밀리 케어를 통해 추가 지원을 받아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레이슬리 공식 내비게이터는 공개 등록 기간 외에도 특별 등록 기간이 있지만 이는 이사와 주 보험자의 사망, 실직 등으로 인한 수익 변화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정해진 시간에 등록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신청 과정의 전반에서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뉴욕 한인봉사센터 공공보건 리서치 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중에 시간이 힘드신 고객분들을 위해서 주말, 토요일에도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주말 토요일, 즉 11월 달에는 11월 12일, 12월에는 12월 17일, 1월에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서 2시까지 저희들이 직접 대면으로
또는 전화로 또는 줌 미팅을 통해서 등록을 하시는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등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뉴저지 공식 내비게이터의 상담과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화 혹은 이메일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한 고층 아파트에서 전기 자전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국이 전기 자전거 배터리가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맨하탄 이스트 52번가의 한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48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으로 2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며 2명은 중태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댐플린 소방서장은 지난 토요일 기자회견을 통해 화재의 원인이 전기 자전거의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밝혔으며 올해에만 전기 배터리 화재가 200건, 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6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에는 퀸즈에서 전기 스쿠터 배터리가 화재를 일으켜 8살 어린이가 숨졌고 지난 8월 할렘에서는 스쿠터 배터리 화재로 한 여성과 5세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 급증하고 있어 소방국은 전기자전거와 스쿠터 등의 배터리 충전과 보관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화재 시 대피로를 막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배터리를 충전할 때 문 앞에 두지 말 것을 당부했고 반드시 제조사의 충전기와 어댑터만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배터리 충전과 사용 중에 과열이 될 경우에는 바로 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사의 안전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의회 상원이 지난 3월 일광시간 절약제를 영구화로 적용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대부분 지역에서 일광시간 절약제를 적용해 매년 3월과 11월에 시간을 앞당겼다 늦춰왔습니다. 이 제도는 저녁에 햇빛을 더 오래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이에 상원은 지난 3월 일광 절약 시간제를 영구화하고자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한국과 미국의 시차는 연중 13시간으로 유지됩니다. 28개 주와 소매업체나 여행업계도 저녁에 더 밝아야 지출이 늘어난다며 영구 적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원은 해당 제도에 더 신중한 반응을 보여 법안이 통과될지 미지수입니다. 프라밀라 자야팔 연방 하원 의원은 썸머타임 영구화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증거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하원에서 승인하게 된다면 내년 11월부터 썸머타임이 영구화됩니다. 한편 썸머타임은 과거 한국에서도 실시된 적이 있으며 현재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 50개국 이상이 썸머타임 제도를 적용 중입니다.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이 남편의 괴한 피습과 관련해 정계 은퇴를 고려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은 어제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남편이 피습당한 사실을 통보받을 때의 충격을 설명하며 너무 무서웠다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은 26일 새벽 5시 워싱턴 DC 아파트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을 깼고 새벽 5시인 것을 알고 누군가 집을 잘못 찾은 줄 알았다며 하지만 계속 문을 두드렸고 나가보니 경찰이어서 겁에 질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경찰을 할 말이 있다고 말했고 그 순간 자신은 아이들과 손자들이 떠올랐으며 남편이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펠로시 의장은 남편 피습이 자신의 정치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혀 민주당이 연방 하원 장악에 실패할 경우 정계 은퇴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미국 권력 서열 3위이지만 올해 82세로 바이든 대통령보다 나이가 더 많아 이제 은퇴해야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차량 절도단이 지난 6일 밤 퀸즈 블러바드의 중고차 판매상을 급습, 차량 26대를 무더기로 훔쳐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휴스턴 아스트로스의 월드시리즈 우승 시가 행진에 참석했던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 의원에게 맥주캔을 던진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한때 $1,000를 돌파, 천슬라로 불렸던 테슬라 주가가 트위터 인수 리스크로 인해 어제 $200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비전케어 USA가 오는 12일 뉴욕 한인 봉사센터에서 제6회 비전케어와 함께하는 사랑의 무료 눈검사와 백내장 수술 아이캠프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무료로 백내장 수술을 제공합니다.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올해 3분기 27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최대 육류 가공업체 타이슨푸드 후계자인 32세 남성이 지난 6일 만취된 상태에서 남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욕시 교육부 교육정책 패널이 구성한 태스크포스는 지난 4일 보고서를 발표하고 뉴욕시 특목고 9곳과 퀸즈, 타운샌드 해리스 고교 등을 포함한 우수 고교 13곳에 지원되는 추가 예산 2,600만 달러를 삭감하고 일반 학교에 재분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달 말 뉴저지에서 사상 처음으로 원숭이 두창과 관련된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뉴저지 주정부가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11월 8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